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엄연한 무력 행위이자 침공이라고 국제사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잠시 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와 미국 워싱턴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 있는 저희 취재진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전쟁 선언부터 침공까지의 과정을 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긴급 TV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하는 한편 외국이 개입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목적이 주민 보호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은 벨라루스,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와 맞댄 국경을 통해서 진입해왔습니다.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을 통해서도 상륙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수도 키예프와 북동부 하르키프의 군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의 리비프, 동부 드니프로 등 많은 도시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정밀 타격으로 군시설을 공격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시민 일부는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한꺼번에 도심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프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또 다른 도시에서도 폭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날이 밝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президент Путін оголосив проведення спеціальної військової операції на Донбасі.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과 국경 수비대를 공격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시민들에게 놀라지 말라며 불을 끄고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리더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세계는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시민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의 은행과 주유소마다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피란을 가기 위해 급히 현금을 인출하고 주유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전쟁을 피해 피난민이 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의 접경지대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헝가리로 넘어가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그곳은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인데 현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와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레그수라니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검문소인데요. 제 뒤로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문소 쪽을 둘러보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려고 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5개의 검문소가 있는데요. 평소에도 활발한 교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자혼이라는 다른 검문소에도 들렀다 왔는데요. 그쪽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로 넘어오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전해 듣기로 김지아 기자도 검문소에서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 국경 검문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한 모습으로 제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도 촬영과 접근이 막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는 평소에는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오늘 국경을 넘어오는 피난민에 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헝가리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곳 헝가리 접경지대에 도움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헝가리에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 등 장비를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도 이런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헝가리군이 접경지대에 배치돼서 난민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의 접경지대에 나가 있는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과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그곳은 오전 6시가 좀 안 된 시간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성명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예, 워싱턴의 러시아 군사작전 소식이 전해진 건 밤 10시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성명을 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바로 또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지점이 중요한데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일단은 유럽연합 EU와 함께하는 대규모 제재입니다. 오늘 미국은 독일, 러시아 간의 가스관 사업을 주관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무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n $11 billion prize investment that is now a hunk of steel sitting at the bottom of the sea. 어제 국책은행 제재에 이어서 대형은행 두 곳에 대한 거래 중지, 그리고 주요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푸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날이 밝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는데 파병이라든가 혹은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하는 것은 선을 그어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 대전이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오늘 성명에서도 직접 파병을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소수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미군은 모든 병력을 지금 폴란드 등 인근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엔도 긴박하게 돌아갔겠군요. 긴급 회의를 하던 중에 러시아의 침공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이번 침공을 두고 전쟁이 아니라 단지 특수 군사 작전이다라고 하자 거친 언사로 맞서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Call Putin, call Lavrov to stop aggression. There is no purgatory for war criminals. They go straight to hell. 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한 숨은 이유가 있는 건지, 또 하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입니다. 정재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침공을 선언한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라는 촉구가 이뤄지던 긴급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에게 허를 찔린 겁니다. 또 러시아의 공격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늦은 저녁에 시작된 만큼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늦추려는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1차적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나토 가입 막는 것이 이제 제일의 어떤 그 외교안보적 목표인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어떤 그 반러 어떤 그 정권 내지는 정치 세력, 그 친서방주의자들을 소위 말하면 몰아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코앞에 적을 두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 부대나 무기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숨은 의도 때문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혀 옛 소련의 구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넘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재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침공이 국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등의 군사 개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감을 표하고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문 대통령이 밝힌 입장 상당히 강경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방금 전에 나온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에서도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재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식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하자 입장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제재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에 동참하게 될 거라면서 금융제재 같은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이나 전자기기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우리도 이런 분야에서 동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64명이 체류 중이고 이 중에서 36명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도 우리 국민 11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 금지 구역이 선포된 만큼 군용기를 보내기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국경에 버스를 준비하고 인접국에 체류 시설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철수 계획을 준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길어지면 그 영향을 우리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당장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의 70%를 공급하고 있어서 재고가 부족해지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먼저 반응한 건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6% 급락했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대로 뛰었습니다. 실물 경제도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45원을 넘겼습니다. 서울에선 1,800원 이하인 주유소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죠. 세계 정서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좀 아껴 쓰고 있어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하고 그다음에 저기 아랍의 붐이죠. 재정위기 그 부근으로 $100 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터당 2,000원을 넘었었거든요. 아마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그 정도가 아마 휘발유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업들 사이에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의 70%, 크립톤가스의 40%를 우크라이나가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렸습니다. 3%대를 전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양국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풀 경우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비중이 큰 반도체 소재는 대체 수입처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치료받던 어린 아이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백신도 맞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바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전담 병상과 응급의료센터를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군에 사는 7살 A양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당시 약간의 열을 빼곤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부터 갑자기 배와 가슴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재택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가슴도 좀 아프다 그러고 음식도 못 먹겠다고. A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더 심해지면서 끝내 지난 22일 숨졌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확진 판정 나흘 만에 갑자기 숨진 겁니다. 저희들 조사한 거로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원인이 되어서 급성 심근염이 직접 사인이라고. 같은 날 수원에선 태어난 지 4개월 된 비군이 숨졌습니다. 역시 재택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고 의식 호흡 같은 게 잡히지 않아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병원 이송한. 수원에선 지난 18일에도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된 C군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숨진 아이들 모두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고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지만 환자 관리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성 어떤 탈수나 급성 경련으로 사망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방역 당국은 아동 청소년 사망을 막기 위해 전담 병상을 864개까지 늘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또 아이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면봉을 코 안으로 깊게 넣어야 하는 지금의 방법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침으로 검사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바꿀 수 있을지 윤영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생후 25개월 된 아이가 선별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할 때마다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아파하죠. 어린이집 이제 내에서도 이제 뭐 다른 양성 확진이 계속 나오니까. 초등학생도 검사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 하는 것보다 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좀 고통을 덜 주지 않을까. 특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두려움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은 타액, 침을 이용한 코로나 검사를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입속 침에서 불순물을 걸러 검체를 채취하거나 용액을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검체로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검체를 지금처럼 코 안 깊숙한 곳에서 채취하지 못해 정확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글 검사 방식을 추진 중인 국내 연구진이 콩의 성분으로 고농도 바이러스를 채취하는 기술을 찾았습니다. 감염 초기에 환자들에 적용했을 때 민감도가 97.8% 정도 나왔습니다. 승인용 임상시험을 거쳐서 식약처의 정확한 평가를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낮다며 부정적이던 방역 당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받은 제품이 있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오미크론 정점 전에 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타액 검사 키트는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상태고 가글 검사는 2분기는 돼야 제품 시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이제 대구에서는 60세 미만의 시민들이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 방역 패스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들이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카페입니다. 사람들이 방역 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직원이 묻지 않습니다. 인근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방역 패스를 찍어야 했지만 대구에선 이제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시민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대구지법이 일부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낮은 60세 미만 시민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60세 미만 시민 전체에게 식당과 카페 방역 패스를 중단한 건 전국 처음입니다. 혼술 혼밥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부 방역 패스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엔 대구에 밥 먹으러 가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도 그런 제한 없이 같이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오기 더 불안해졌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숫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조심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시점이라 아직까진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여야가 안철수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꺼내 들었는데 자세히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연대 제안입니다. 폭로전에 휩싸인 국민의힘도 막판 단일화 담판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혼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 교체의 기회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제3의 정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를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담은 정치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과오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여야 협의 추천 등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를 향한 제안으로 풀이되는데 정작 안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단일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 후보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민의당과 폭로전을 주고받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자중하라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후보 간 담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오는 28일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 담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윤 후보와의 만남엔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이 사건으로 생긴 전과를 PD가 검사 이름을 물어 알려준 것이라고 소명했는데 당사자인 KBS PD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 후보의 전과 기록이 담긴 선거 공보물입니다. 이 후보는 PD가 물어봐 검사 이름과 사건의 중요 사항을 알려줬는데 검사 사칭을 도운 걸로 판결됐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002년 시민운동가였던 이 후보가 인터뷰를 위해 PD를 만났고 물어본 것을 알려줬다가 생긴 전과란 취지입니다. 그러자 당시 PD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알려준 게 아니었다며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사인도 주고 메모도 주고 뒤에는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 주는 것은 연출을 하게 된 거고 옆에 앉아있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법원이 왜 그럼 1심, 2심, 3심에서 이 후보는 그동안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PD가 사칭해서 전화한 것을 자신이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선거 때도 이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소명을 했고 이 소명에 대해선 이후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장남이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한 기업에 빠르게 인허가를 내줬고 지난해 아들이 채용된 건 대가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또 다른 작전주에도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당시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주식 40만 주와 N사 주식 3,450주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N사 주식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N사가 매출액보다 영업 적자가 많았는데도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주가가 급등해 작전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N사 주식을 사라고 현혹하는 허위 문자가 대량 발송돼 문제가 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금융당국이 문자 피싱 주가 조작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던 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N사의 주식을 3,900만 원에 샀다가 2,750만 원에 팔아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의혹 제기 대상이 되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라 장기간 보유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대장동 녹취록과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파악돼 보도를 이어갑니다.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입니다. 자료 곳곳에 전직 시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희가 추적한 결과 이 시의원은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실제로 2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외에도 돈을 약속받았다는 성남시 의회 의원이 등장합니다. 2020년 3월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A 의원에게 5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의원이던 A 씨가 실제 김만배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A 전 의원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썼고 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전 의원 역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돈은 수표로 받았고 대출을 갚는 데 다 썼다고 했습니다.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건 아니란 겁니다. 김만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성남시 의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 조례안이 통과됐고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이 시작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인 2013년 3월 김만배 씨는 A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 나중에 잘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A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사실 무근으로 밝혀져 기소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오늘도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녹취록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사업 과정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자신들도 인정하는 듯한 부분이 여럿 등장합니다. 특히 4천억 원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문제가 되면 나나 집행유예면 끝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종문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초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만납니다. 대장동 수익 배분을 놓고 개발업자들 간 갈등이 생긴 상황. 김 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는 말을 꺼냅니다. 자수하면 어떠냐, 돈은 이미 벌었다며 집행유예를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어 같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못 받는다며 멀리 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고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이런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녹취는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녹취에선 남욱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개발 사업을 두고 4천억 도둑질이라며 완벽하게 하자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조사 내용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 곳곳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김만배 씨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은 배임과 횡령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손님에게 카페 주인이 다가가 보니 손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카페 주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직접 보시죠. 이승환 기자입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든 여성이 불안해하며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지켜보던 카페 주인이 여성에게 다가가 보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묻자 현금 510만 원이 든 봉투를 보여줍니다. 전화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현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현금은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다. 전화 통화가 계속되자 카페 주인이 종이를 가져옵니다. 종이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이 카페로 오게 하라고 적었습니다. 메모로 일로 그 돈을 받으러 오라고 얘기를 해라. 내가 밖에 나가서 전화를 경찰서에서 해서 사복경찰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주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곧 현금 수거책이 카페에 도착합니다. QR코드를 찍게 하고 주문을 받으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곧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현금 수거책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돼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침착하게 대처했던 임 씨는 알고 보니 본인도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피해자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분이 피해를 안 보셔서 너무 좋았어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20대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임 씨를 피싱 지킴이 1호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방탄소년단을 내세워서 회원을 모은 불법 다단계 코인 업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허위 광고로 챙긴 부당 이득만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투자회사 이름이 걸린 사무실.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이름이 적힌 상품 박스가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홍보 영상에도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코인 업체가 만든 허위 광고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 구좌당 120만 원을 입금하면 해당 코인과 투자금 400%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한 가상화폐는 거래가 불가능한 깡통 코인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수당도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전산 시스템을 폐쇄했습니다. 하위 회원의 투자금으로 상위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 특성상 결국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수억 원씩 투자한 사람만 139명.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고 이자를 내는 것도 그렇고 진짜 허무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이 업체가 지금까지 모은 회원만 3만여 명, 부당 수익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 8명을 방문 판매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철길 건널목을 막은 이 차단봉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쪽 차로만 막는 형태입니다. 그 나머지 한쪽 차로 공간에서 열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정영재 기자가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철길 앞 건널목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단봉이 내려간 걸 확인한 겁니다. 곧이어 흰색 승용차가 철길로 그대로 들어섭니다. 곧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달려오던 열차와 부딪힙니다. 차단봉이 건널목의 반만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차가 멈춰선 뒤 내려와 있던 차단봉은 올라갑니다. 경북 문경 철길 건널목에서 난 사고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자아이가 숨졌고 운전자 엄마는 크게 다쳤습니다. 어린애는 차 밖으로 튕겨 나와가고 철길에
있은 상태고요. 보호자 엄마는 차 안에 있어가 저희 구조를 했어요. 3주 전 경북 영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70대 부부가 열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건널목 사고는 지난 2020년 8건이었고 매년 평균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차단기는 도로 오른쪽에만 설치합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폭은 다르지만 중앙선부터 한쪽 차로만 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갇혔을 때 빠져나갈 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대피를 위한 의도였는데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겁니다. 신호수를 두든지 건널목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길 위로 이제 고가로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의 경우는 도로는 그냥 놔버려 두고 철도 노선 자체를 띄워서 가기도 하죠. 코레일은 사고가 난 만큼 이 구간에 도로를 완전히 막는 차단기를 설치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이틀 사이 중증 장애인과 80대 노인이 잇따라 거리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점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점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이 가게 앞 거리에서 8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불과 15m 떨어진 길가에 쓰러진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평소에 안 좋았어요. 어떻게? 허리가 안 좋다고 맨날 나보러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반년 전까지 폐지 등을 주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 오시면 몇천 원이지 뭐 몇천 원. 몇천 원에서 하루 한 두세 번 쉬면 돈 만 원이나 되지 뭐. 이사 가는다고 한 걱정하고 한 번 이사를 갔는데요. 월세를 한 20-30만 원씩 낼 거예요. 어려워요. 그제는 같은 동네 다른 주택가 골목에서 50대 남성 오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감이 채서 쓰러졌어요. 대문이니까 바로 딱 보이지. 그 사람 쓰러져 있는데 빨리 일거에 신고하라.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었습니다. 오 씨는 3급 중증 시각장애인이었는데 함께 사는 부모님과 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선별진료소를 가려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화할 때도 전혀 그 코로나에서 불편하구나 그런 의심조차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검사 받으러 이제 갈 거라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코로나 PCR 검사만으로도 좀 편의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오늘 한 50대 남성이 침입해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50대 남성 A씨가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건 오늘 오후 1시쯤입니다. 2층 후원의 사무실로 올라온 A씨는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당직자가 면담 신청을 먼저 하라며 돌려보내자 이 남성은 5분쯤 지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한 손엔 인화성 물질이 든 까만색 봉지가, 또 다른 손엔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나가라고, 자기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신나 냄새 확 나면서 손에 라이터가 보여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이 당직자는 해당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해 곧바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침입한 것으로 보고 일단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배달 음식을 한 번 시키면 분리수거할 때 평균 18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내놔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줄일 방법이 없을지 장사윤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예전엔 자장면을 시키면 중국집 그릇에 담아왔고 다 먹고 내놓으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배달앱 주문이 일상화된 요즘은 중국 음식도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옵니다. 둘이 먹기 위해 자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시켜봤더니 22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는 없어서 일회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아무래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배달 음식 2인분을 시키면 평균 18개의 용기를 분리수거로 내놔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비닐랩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메뉴별로는 초밥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죽 25개, 보쌈 24개 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3배 가까이로 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도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용기의 55%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비닐을 녹여 붙여 칼로 뜯어야 하는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을 배달할 때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됩니다. 한 배달앱에서 무료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면 세척업체가 수거해서 설거지를 해줍니다. 다만 앞으로 배달앱들이 정식 서비스를 하면 다회용기를 선택한 소비자는 시킬 때마다 500원에서 1,00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주요 배달 플랫폼들과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는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1000세대 텔레비전 탑, 백남준이 남긴 가장 큰 작품인 다다익선에 4년 만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대수술을 마치고 시험 가동 중인데요. 이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은 모니터 가장 아래층부터 한 대씩 켜지며 영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층으로 쌓아올린 TV 모니터 탑 다다익선입니다. 1000세대 전부가 다시 이렇게 불을 밝혔는데요. 가동이 중단된 지 4년 만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맞춰 만든 이 거대한 작품은 매일 8시간 넘게 30년을 돌아가다 보니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다는 안전진단 끝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땜질식 수리를 해왔지만 문제는 오래된 브라운관이었습니다. 이런 두툼한 TV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전 세계 중고 시장을 뒤져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2년 전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TV는 볼록한 케이스 안에 현대식 LCD 모니터를 끼워 넣으면서 21세기형 다다익선으로 복원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2시간, 이어서 4시간, 6시간, 시험 가동 시간을 조금씩 늘리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험 운전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을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게 돼요. 혁신가 백남주는 새 기술로 고쳤으면 된다 했지만 기존 장비와의 조화부터 이런 수리 방식이 또 얼마나 버텨줄 건지까지 남은 이들의 고민은 큽니다. 올 여름이면 90번째 생일을 맞는 백남주는 생전에 히포크라테스의 경고를 비틀어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고 했는데 작품이 이렇게 오래 살아 숨쉬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접경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전쟁을 피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로 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사이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레그수라니 검문소 앞입니다. 아까 조금 전 뉴스를 전해드린 이후에 검문소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봤는데요. 차량과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검문소는 특히 걸어서도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제 뒤로도 우크라이나에서 걸어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헝가리는 이렇게 국경을 건너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는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오늘 국경을 넘어오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헝가리에 방탄조끼와 헬멧 등 여러 장비를 요청을 했는데요. 헝가리 정부도 이런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안전에 유의하면서 취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의 접경지대에서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선 사전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여전히 판세는 안개 속입니다. 투표가 다 끝나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 안개가 걷힐 것 같습니다. 저희 JTBC의 출구조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1.9%, 이재명 후보는 40.5%로 집계됐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지지율 격차가 더 좁아진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혼전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본투표가 실시되는 3월 9일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승패의 윤곽이 잡힐 거라고 말합니다. 역대 유난히 치열했던 대선들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박빙으로 붙었던 대선이 이제 2002년 대선, 2012년 대선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실제 투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출구조사의 어떤 정확한 예측에 대한 관심이 JTBC도 첫 출구조사에 더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권자 6명마다 1명씩 이루어지던 기존 출구조사들과는 달리 간격을 5명마다 1명으로 좁히기로 했습니다. 또 출구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무응답자도 결과값에 고려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크게 늘어날 사전투표자들의 성별과 세대별 투표 경향도 본투표와 똑같이 반영됩니다. 특히 이를 위해 4일과 5일 사전투표에 맞춰 심층 여론조사도 실시해 더 정확한 출구조사의 틀을 만들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JTBC 뉴스룸이 지난해 5월에 보도한 5.18 북한 특수군 김명국 추적보도편이 제53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군인 신분으로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던 김명국은 2013년 한 방송 인터뷰를 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김명국은 JTBC 취재진의 오랜 설득 끝에 지난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광주 침투설은 스스로 지어낸 얘기였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심사진은 오랫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5.18 북한군 개입설을 완전히 종식시킨 중요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초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에서 13도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선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두 번째 올림픽까지 마쳤지만 김은정 선수는 늘 처음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엔딩곡을 추천해왔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일들이 많은데 잠시나마 따뜻함 느껴보시죠. 그리고 뉴스룸이 내일은 대선 토론 때문에 저녁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